먼저 파월 형님 덕분에 돈을 좀 벌 수 있었죠, 저는. 예, 파월 형님 뉴스가 나오면 저희 채널 조회수가 잘 나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퍼거슨 같은 분입니다. 바다 건너 계시지만 언젠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파월인데요. 테이퍼링이 뭐냐면은 국채랑 모기지의 매입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뺏어간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부스터를 줄인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동성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경기를 유지해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테이퍼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 회수라는 금리 인상은 아직이다, 지표에 근거해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표에 맞게 움직이면은 예방보다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할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나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한 발 느리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월은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인플레를 우려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물가가 치솟은 다음에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파월의 철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월은요, 경기를 부양할 때는 화끈하게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버냉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양하다가 갑자기 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바로 유동성 회수를 해버리면 불이 달아오르려다가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나게 내가 불을 피려고 노력했던 게 다 허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할 때 탈이 없다라는 거죠. 불이 차라리 활활 타오를 때는 유동성을 회수해도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불이 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간 불씨가 보일랑 말랑 하는데 바로 물을 부어버린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야구로 치면은 역동작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야구 선수들 보면은 이 1루에 나가면 2루로 도루하려고 1루 베이스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도루하려고 마음을 자꾸 먹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2루를 향해요. 그래서 이때 투수 견제구가 딱 들어오면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다가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아웃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뭐냐면 파월 같은 경우도 투수 동작을 보고 나서 내가 좀 한 발, 두 발 늦게 뛰더라도 보고 맞춰서 뛰겠다, 여기서 아웃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베팅해버리고 금리 인상이라던가 유동성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더 길어집니다. 경기 침체도 점점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지표를 보고 움직이니까 한 발짝씩 계속 늦는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물가가 치솟는 것을 파월은 막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치솟게 되면은 그때 충분히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한다던가 유동성 회수를 같이 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월의 선택은 뭐냐면 최악은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차악을 택할지언정 최악을 피해서 세계 경제가 구렁텅이로 가는 건 맞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변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좋아도 쉽게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도박을 하게 되는 건데, 연준이라는 자리는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은 이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다시 70달러를 넘어서 75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유가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면 유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변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곡물이랑 철, 구리 같은 경우도
유가와 맞춰서 원자재들이 같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재 지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하반기 세계 경제는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그동안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봤는데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건설, 조선, 해운, 화학, 정유,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밀린 금리 인상을 나중에 몰아쳐서 올려야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저 부작용 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 거는 뭐냐면 미리미리 저축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금리 인상 3번, 4번 할 거 지금 한 번 해두면은 내년에 2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 좋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면 돼. 지금은 그냥 불씨부터 살려. 이런 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의 급등 기세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왜? 불씨가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올리는데 뭐 격달마다 올린다던가 한 달마다 올린다던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이제 증시나 부동산이 그걸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그때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뭐 금리를 올리면서도 증시 뭐 경제가 화랑인 상태가 되면 금융주가 매력적인 투자가 되긴 할 거예요. 이익 예상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겠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 향후에 그래서 금융주, 뭐 특히 은행주라든가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들 뭐 아니면은 지방은행들 주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인데 쌀 때 사고 싶은데 미국 금융주는 지금 전고점을 다시 또 깨러 가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력들도 금융주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다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한국 상황은 이 미국 주식만큼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영끌 대출의 저승사자 그분이 이제 오고 계시거든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됐고 조만간 많이 활동을 하겠죠. 벌써 지금 내정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주요 은행들 대출, 부동산 대출 중지가 됐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옹호하는 발언, 신용대출 축소, DSR을 앞당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불과 지금 뭐 1, 2주 만에 한 발언들인데 이것들 때문에 지금 벌써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나쁜 거는 나쁜 거와 좋은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